낭만서점 112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수는 허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은데 허이 씨는 참 추남이세요. 아, 지금 제 얼굴을 욕하시는 거군요. 가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문학평론가, 책을 읽는 가을 네. 남자. 아유, 감사합니다. 뭐 경환 씨도 네. 가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책 읽기도 왠지 적당한 것 같고 노래를 만들거나 부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 공연에서 경환 씨가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불러주셨는데, 그랬죠, 우리. 아 진짜 좋더라고요. 전 그러니까요. 관객석은 아니고 무대 뒤에서 봤는데, 음. 아 노래를 따라 부르고 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습할 때도 옆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럽니다. 얼마나 방해가 되던지. 아 방해가 됐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니, 프로시니까. 옆에서 이런 방해쯤이야. 네, 여러분은 또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코즈모폴리턴님입니다. 방송 듣고 성석재 작가님 소설의 팬이 되네요. 이렇게 짧은 글이 긴 여운을 주다니. 특히 처음 독백 형식으로 나온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 서점으로 가서 구매해야겠습니다. 아, 네. 낭만서점 효과. 아, 참,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하셨겠죠? 하셔야 될 텐데. 예. 책방의 고양이님, 보이지 않는 세계 에이다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에서 따왔을까요? 궁금해서 책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기대됩니다. 허이님이 최고의 책이라고 꼽으셨으니 읽고 싶어요. 네. 아하.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희가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반가운데요.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누구죠?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인 바이런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 1980년에 미국 국방부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때의 언어를 에이다라고 명명을 했대요. 이게 바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높죠. 따왔을 가능성이 있군요. 네. 소설가가.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뭐 저도 확인은 못 해봐서 예. 모르겠지만 네.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혹시 뭐 방한하셔가지고 또 북콘서트 같은 거 사회 맡으시면 꼭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와우, 진짜 오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효니 DH님입니다. 심심할 때 또는 자기 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책 중 집에 있는 것부터 읽고 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해주실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예감은 줄리지 않는다. 줄리안 반세도 대표작이잖아요. 네. 소음의 시대 저희가 다뤘는데 우리가 같은 작가 작품을 그렇게 금방 다시 다루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또 빨간 책방에서 예. 일찌감치 다룬 바가 있어서 경쟁 팟캐스트? 예. 저희만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중복돼서 뭐 작품을 또 소개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또 다른 좋은 하니까. 책 예, 또 많으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출판사와 작가가 겹치지 않게 감배해서 잘 고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릴리80님께서 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을 애청하게 된 열혈 팬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며 소소하게 책을 읽고 읽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여러 팟캐스트를 종횡무진하며 열심히 따라 읽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특히 낭만서점에 꽂혀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허이 평론가님의 겸손한 태도와 여린 감수성. 제가 읽는데 죄송합니다. 겸손한 태도와 여린 감수성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었나? 저 스스로 예, 반문하게 되어서. 그리고 때로는 거침없는 평. 경환님의 정이 뚝뚝 묻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들. 그런가요? 아름다운 목소리. 야, 그쵸. 편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환상의 짝꿍이에요. 오늘은 운전하며 젊은 작가상 수상작 강화길 이면 작가 편을 들었습니다. 경화님의 메소드 연기에 빵 터져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메소드 연기를 했었던가요? 운전하시는데 웃으시면 또, 예, 예. 크게 웃지는 않으셨기를. 운전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책으로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이라는 로고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나중에 서점을 열게 되면 이렇게 붙여놓으려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신도시에 문학 전문 서점을 내는 게 꿈이거든요. 와,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요즘에 책방 투어를 하거든요. 책방 없으면 카페에 가서 라이브를 하는데 또 떠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그 독립 서점들 사장님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오픈하시게 되거든 꼭 연락 주십시오. 언젠가 한번 어느 지방 신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환 씨의 이 방문이 맞아요. 예약되어 있는 서점을 내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춘천에 굉장히 작은 책방 갈 건데 17명 한정으로 공연합니다. 네. 와 진짜 재밌지 않겠나요? 와 좋은데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111회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모임이긴 하지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경옥 작가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 읽고 싶은 생각이 더 차올랐어요. 참 바람직하십니다. 그럼요. 오늘도 봄날님 또 저희 애청자로서 꾸준히 따라 들어주고 계신데요. 낭만 서점의 자랑. 그럼요. 네, 또 코즈모폴리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또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그 사람과 맞지 않아 헤어지는 우리의 모습 500일의 썸머 내내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당당하게 걷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풋 크크라고 괄호 안에 남겨주셨고요. 그 장면 상상되네요. 네.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잊고 있었던 시련의 기억들이 소환되는 맞아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효니 DH님이요. 성석재 작가님 편을 들으시고 작품 향수를 허인님 목소리로 방금 들었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네요. 독백체의 작품이라 독특하면서 묘한 감정이 드네요. 예전 여행 갔을 때 홀로 힘들었을 때 전화를 받아준 친구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 책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책방의 고양이님, 효니 DH님, 그리고 릴리80님. 네. 이렇게 세 분께 저희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북뉴스@ 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을옷 갈아입은 광화문 글판.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의 글귀가 가을을 맞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귀는 신경림 시인의 시 별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나 관계 속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저도 이 광화문 글판처럼 한 달마다 이렇게 식구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런 시구절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광화문 글판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헐 씨도 합류하세요. 이쪽에? 그러게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 책을 읽으시고 그중에서 이 의미를 참 캐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노고가 대단하시다. 그렇습니다. 네, 계절에 맞는 싶습니다. 또 식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식구가 달려 있으니까 뭔가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유명한 마광수 교수가 지난 5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마광수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국어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 현대문학의 배꼽에 등 6편의 시가 추천되며 등단을 했는데요. 이후에 1991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냈지만 이듬해 10월 음란물 제작 반포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즐거운 사라는 이 여대생 사라가 성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 마광수 작가가 별세한 후에 그의 작품들이 뒤늦게 대중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서점가에서 하루 한두 권 정도 팔릴까 말까 했던 그의 소설, 에세이 등이 조금씩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교보문고에 따르면 마교수 생전 저작들의 판매량은 하루 평균 한 권 남짓이었지만 지난 5일 고인이 숨을 거둔 이래 이틀간 400여 권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또 즐겨보는 JTBC 네. 뉴스에서 앵커 브리핑으로도 또 다뤄졌더라고요. 예. 네. 참 마광수 교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알지 못했던 분이지만 네. 저는 이 91년에 있었던 음란물 제작 반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건 정말 법이 저지른 네, 맞아요. 굉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말 또 시대를 앞서 나간 한 분의 문인께서 타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낭만서점 112의 제목이 네. 웰컴 투 하루키 월드. 아, 예. 네. 뭔가 놀이동산 온 건가요? 그렇죠. 꿈의 세계로 뭔가 날아가야 될 것 같은. 네. 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정말 화제작이죠. 기사 단장 죽이기를 드디어 낭만 서점에서 네. 다루게 됐습니다. 어딜 가나 꼽혀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뭐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기사 단장 죽이기도 구매를 하셔서 읽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읽었고 언제 나오나 하다가 이제 낭만서점에서 다루게 됨과 동시에 읽었는데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상실의 시대를 읽었을 때 네.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도 20살. 요번에 읽는데 네. 주인공이 35, 6? 맞아요. 저랑 30대 중반이죠. 예. 이거 같이 성장하네. 반가움을 느끼면서.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20살 시절이요? 상실의 시대를 재미있게 읽던 시절. 읽고 왠지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하루키 소설 읽으면 생각도 하루키처럼 하는 네. 그런 증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루키처럼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하루키체가 있잖아요. 나름의 네. 이게 서술되는. 근데 생각이 하루키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저한테 나타나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제주소년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책의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건 참 묘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사단장 죽이기를 읽다 말고 연주하고 노래해서 제 SNS에 잠깐 올렸습니다. 어떤 봄의 노래인가요? 사진이라는 곡인데요. 제주소년 3집 수록곡인데 이상하게 묘하게 기분이 좀 맞물려서 네. 한번 불러봤죠. 하루키의 작품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추억을 환기시키는. 맞아요. 그렇죠. 예, 마치 마들렌을 먹듯이. 네. 굉장히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저도 뭐 하루키 하면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셔서 8페이지로 지금 어디 칼럼을 쓰셨던데요? 칼럼이 아니라 예. 문학 비평을 비평. 예. 이번에 문예지에 쓰게 어디에 되는데요. 실리나요, 이 비평은? 문학선이라는 문예지에 실리는데 그렇군요. 예, 이번 주제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문학자도 글을 쓰시고 저도 기사단장 죽이기론을 나름대로 썼는데요. 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우선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이 작품을 읽고 내가 알던 하루키에서 조금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지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하.
이렇게 허희 씨에게 좋은 평을 얻은 기사단장 주기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1982년 양을 쫓는 모험으로 노마 문예 신인상을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나니자키 주니치로 상을 수상했습니다. 1987년 노르웨이의 숲을 발표,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고요. 1994년 태엽 감는 새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해변의 카프카가 당시 아시아 작가 작품으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됐습니다. 2009년에는 어둠의 저편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 1Q84가 출간되자마자 한일 양국의 서점가를 점령하며 또다시 밀리언셀러가 됐고요. 그의 작품들은 세계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04년 엘프리데 옐리네크가 2005년 헤럴드 핀터가 수상하고 바로 그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문학상 이전에 받는 상으로 알려진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상을 2006년에 수상했고요. 2009년 이스라엘 최고 문학상인 예루살렘상을 2016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매년 한국에서도 이 화제가 되는 게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을 것이냐. 특히 하루키가 이번에는 네. 받을까 안 받을까. 맞아요. 네. 그 이거 가지고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루키의 수상을 나름 한번 점치기도 했었는데 늘 비껴나갔더군요. 네. 문학상, 노벨 문학상 가지고도 토토 같은 거 하나요? 글쎄요. 근데 도박사들이 누군가는 할 분명히 것도 걸겠죠. 같네요. 네. 근데 하루키는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유명 작가이고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성취도 네. 충분히 거둔 네. 그런 작가죠.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루키 현상이라 불리는. 예. 맞습니다. 경환 씨는 아까 20대 시절을 떠올리셨다라고 했는데 네. 하루키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 상실의 시대 이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읽었지만 상실의 시대의 어떤 장면들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첫발을 내딛는 경험들 옥상에서 불구경하기 뭐 이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시절의 제 모습과 그 시절에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어떤 허무함들 묘하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 나름대로 또 35, 6세가 된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반가웠죠. 저는 하루키 하면 우선 이런 단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양이, 맥주, 고양이, 재즈, 그렇죠. 네, 뭐 달리기, 이런 하루키 작가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아하. 하루키는 고양이가 많이 나오던가요? 네,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독자에게 많이 알려진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고양이는 하루키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까지 거의 몇십 마리를 키웠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 정평이 나 있고요. 또 재즈 카페를 운영했던 적이 있죠. 피터 캐치라는 그만큼 재즈 매니아이기도 하고 또 재즈의 거의 뭐 전문가죠. 네. 네. 또 클래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네. 그런 청취자 중 한 명이고요. 이번 소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어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주인공이 뭐 술을 가볍게 한다거나 맞아요. 네, 뭐 이런 음주 장면이 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하루키 본인도 뭐 맥주를 즐겨 마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시간을 잘 안배해서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는 굉장히 꾸준한 맞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 제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느라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오늘 제가 허희 씨가 아시잖아요. 매일 확인 시간이 찍혔다면서요. 4시 한 48분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졸립니다. 저는 보통 그때 일어나면 1시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예.
너무 졸려서 다시 자거든요. 경환 씨는 안 그러셨나요? 어젯밤에 좀 일찍 자기는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일찍 자려고요. 예. 그럼 일어나셔서 뭘 하셨나요? 많은 일을 했는데요. 네. 일단 허유 씨가 보내준 메일을 읽었고요. 네. 그리고 작업할 것들이 좀 있어서 정리하고 네. 예, 기사단장 주기도 좀 읽고 그랬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쓴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그 머그잔에 한 잔 가득 내려서 맞아요. 마시면서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의 어떤 작업 방식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게 꼭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지침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소개하는 프로를 할 때 그 에세이를 소개했고 또 저도 감명 깊게 읽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기억나는 어떤 뭐 내용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소설가라는 링 위에 올라오는 것 누구든지 올라와라.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설가 지망생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다 통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뮤지션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반짝하는 거는 어떻게 뭐 운이라든지 어떤 젊은 시절의 아이디어로 잠깐 될 수 있지만 계속한다는 것,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작해내고 무언가를 계속 들려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버텨낸다라는 것. 그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가들도, 뭐 평론가도 마찬가지고요. 등단을 하기가 물론 어렵지만, 사실은 등단하고 나서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시집이나 첫 소설집을 못 내고 사라지는 작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링 위에 올라와라. 근데, 그 뒤는, 알아서. 해야 허유 씨는 한다. 어떻게 평론계 링 위에 올라오셔서 어떻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잘 못 버텨내고 있고요. 낭만 거의, 서점으로 지금 롱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다운 당할 것 같아요. 슬립 다운 정도를 하려는데, 이렇게, 예. 버티는 거 있잖아요. 왜 링줄을 붙잡고 반칙이긴 한데 그 링줄이 낭만 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한 방 또 날리셔야죠. 그러게요. 언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사단장 죽이기의 주인공 나는 30대 중반의 초상 화가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죠? 네. 몇 년 전 나는 아내 유지와 별거하고 재결합하기까지 9달 동안 기묘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 소설은 그때를 회상하며 쓰는 나의 글입니다. 당시에 나는 유지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나는 충격에 빠져서 차를 몰고 일본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때 친구 아마다 마사히코가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마사히코의 아버지는 저명한 일본 화가 아마다 도모이코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도모이코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 상태죠. 마사히코는 아버지가 살던 집을 나에게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곳은 오다와라라는 곳에 위치한 적막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상한 사건과 연달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나는 천장 위 공간에서 도모이코의 비공개 작품을 발견합니다.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돈 조반니가 결투 끝에 기사단장을 죽이는 장면을 일본 화풍으로 옮긴 그림입니다. 나는 직감하죠. 이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소설의 제목은 바로 이 그림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사건은 내가 이웃에 사는 50대 중반의 남자 맨시키 와타루라는 사내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맨시키라는 남자는 나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나는 이 맨시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자, 세 번째 사건.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나는 맨시키와 같이 방울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로 하는데요. 방울 소리는 나의 집 주변 사당 뒤에 있는 돌무덤에서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는데요. 파헤쳐 보니까 이 말라버린 우물이 있고요. 그 아래에 오래된 방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다뤘던 일본 소설, 우리 공포 특집으로 다뤘던 그렇죠. 소설. 야행인.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이 방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나의 앞에 기사단장이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은 도모이코의 기사단장 죽이기 그 그림에 그려진 그대로였죠. 기사단장은 자신을 이데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과연 이데아라고 하는 기사단장은 왜 나타난 것이고 이상한 사건과 연속해서 맞닥뜨리는 나의 앞날은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줄거리 소개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두꺼운 책으로 그러니까 두 권이에요. 맞아요. 2권까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 한 권의 분량이 560쪽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두 권 있는 거니까. 네. 네.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낭만서점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뒤로 넘기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페이지 터너의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그러했는데요. 우선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어떤 보편적인 그 이야기 배치 그건 참 이 소설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예.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죠. 그 이별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요소를 봤는데 이별하게 됐잖아요.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유를 말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럼 일단 뒤에 가면 나올 것 같으니까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늘 그래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유도 사실은 또 명확하지 않아요. 암시적이죠. 그러고 나서 그 방황을 한 다음에 상실의 시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 방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사건과 맞물리면서 기이한 파문들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 대목에서도 굉장한 재미를 느꼈는데요. 일단 떠나잖아요. 전 일단 떠나면 재밌더라고요. 로드무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예, 로드무비를 좋아해서 제가 로드무비라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길을 나서게 되면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자체로 다이나믹한데 뭐 주인공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또 아니에요. 뭐 하루키 주인공은 사실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하루키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 하루키의 작품을 비판하거나 제가 뭐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비슷해요. 네. 상실의 시대의 와타나베를 지금 약간 와타나베가 큰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지금 갖다 놔도 그 와타나베의 정서나 지금 기사단장 죽이기의 나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해변의 카프카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1984의 그 남자 주인공 덴고라는 인물도 덴고를 수학 강사가 아니라 초상화가로 바꿔놓으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 것 같고. 제주소년 6집엔 덴고라는 노래가 있죠.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유상봉 군이 곡을 썼습니다.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르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서의 그 다자키 스쿠르도 마찬가지죠. 사실 남자 주인공의 그 캐릭터들은 하루키 소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 리듬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흡사해요. 요리하고요. 네. 혼자서 잘 어떤 걸 견뎌내고, 그렇지. 네. 그리고 항상 묘한 연애를 많이 하고, 연애 네. 있죠. 그렇죠. 이런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기묘한 성 경험들, 그렇죠. 예, 나타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기사단장 죽이기를 저희가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롤로그도 독자에게 묘한 어떤 기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수수께끼 같은데요. 네, 읽어볼게요. 오늘 짧은 낮잠에서 깼을 때 얼굴 없는 남자가 앞에 있었다. 그는 내가 잠자던 소파 건너편 의자에 걸터앉아 얼굴 없는 얼굴 위 가상의 두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은 전에 봤을 때와 똑같았다. 책 넓은 검은 모자를 눌러써 얼굴 없는 얼굴을 반쯤 가렸고 지난번처럼 칙칙한 색깔의 긴 코트를 입었다. 초상화를 부탁하려고 왔네. 얼굴 없는 남자는 내가 완전히 잠이 깬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낮은 목소리에 억양도 감정도 없었다. 그려주겠다고 약속했지.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었죠.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억양과 감정이 없었다. 대신 펭귄 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기 가져왔네. 남자가 말하고는 오른팔을 똑바로 내밀었다. 매우 긴 팔이었다. 손에는 플라스틱 펭귄 인형을 쥐고 있었다. 휴대전화에 부적처럼 달려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낮은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다. 이건 돌려주지. 자네에겐 이게 필요할 거야. 이 작은 펭귄이 부적처럼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테니까 대신 내 초상화를 그려줘야겠어.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시면 저는 아직 얼굴 없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이 바싹 말랐다. 자네가 뛰어난 초상화가라더군. 그리고 무슨 일에나 처음은 있는 법이지. 얼굴 없는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웃었다. 아마도 웃은 것 같았다. 그 웃음소리 같은 것은 깊은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공허한 바람소리와 비슷했다. 그가 얼굴을 반쯤 가린 검은 모자를 벗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은 없고 유백색 안개가 천천히 휘돌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작업실에서 스케치북과 부드러운 연필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얼굴 없는 남자의 초상을 그리려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기점으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 있는 것은 그저 무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형상을 대체 어떻게 빚어낸단 말인가. 더욱이 물을 둘러싼 유백색 안개는 쉼없이 모습을 바꾸었다. 서두르는 게 좋아. 나는 이곳에 그리 오래 머물 수 없어. 얼굴 없는 남자가 말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메마른 소리를 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연필을 쥔 손가락은 허공에 멈춘 채 도무지 움직일 줄 몰랐다. 마치 손목 아래쪽이 마비된 것처럼. 그의 말대로 내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몇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얼굴 없는 남자의 얼굴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안개의 움직임을 노려보았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 잠시 후 얼굴 없는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얼굴 없는 얼굴의 입에서 희뿌연 강안개 같은 입김을 크게 내뱉었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남자가 검은 모자를 다시 눌렀어 얼굴을 반쯤 가렸다. 언젠가 다시 찾아오지. 그때는 자네도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이 펭귄 부적은 내가 보관하겠네. 얼굴 없는 남자가 모습을 감추었다. 안개가 돌풍에 거치듯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 뒤에는 빈 의자와 유리 테이블만 남았다. 유리 테이블 위에 펭귄 부적은 없었다. 그저 짧은 꿈 같기도 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만일 그게 꿈이라면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모조리 꿈이라는 뜻일 테니까. 언젠가 무의 초상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화가가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경환 씨가 주인공인 나를 읽었고요. 제가 얼굴 없는 남자를 읽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깔려고 하니까 네. 어렵네요. 허일 씨가 억양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읽어야 된다는 강박에 네. 조상아를 부탁하려고 왔네. 노래방 가면은 낮은 음이 안 나지 않아요? 높은 음이 더 잘 나고? 높은 음도 잘 못 내고요. 낮은 음도 잘 못 냅니다. 예. 네, 노래를 잘 못해요. 네, 프롤로그를 읽었는데 경환 씨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딘가 스산하죠. 얼굴이 없다니. 모자를 벗었더니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개가 있대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은 왠지 섬뜩하고요. 이 남자는 또 말도 없이 사라지죠. 네. 말은 하고 사라지는군요. 어쨌든 사라집니다. 네. 얼굴이 없는데 말은 어디서 할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좀 웃었다는데 웃은 것 같았다고 수정하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입이 없으니까. 네. 이 프롤로그를 여러분 기사단장 죽이기를 완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읽으시면 프롤로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프롤로그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그러더니 네, 네. 일종의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이 프롤로그는 사실 에필로그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2권에 바로 얼굴 없는 남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권에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환 씨가 읽은 부분에서 모자를 눌러서 얼굴 없는 얼굴을 반쯤 가렸고 지난번처럼 칙칙한 색깔의 긴 코트를 입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남자와 나는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미 프롤로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은 요소들이 힌트처럼 들어있긴 하지만 책을 펴자마자 이런 프롤로그를 마주하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코 또 꿈은 아니라고 맞아요. 예, 주인공이 강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잠이 깼는지 안 깼는지 좀 잠이 깬 걸 확인하고 나서 이 남자가 말을 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만일 그게 꿈이라면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모조리 꿈이라는 뜻일 테니까. 매트릭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키의 소설 세계 안에서는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와 이 현실, 그러니까 그 허구와 실제의 경계가 하루키 작품 안에서는 아주 불분명하게 나타나죠. 환상적 리얼리즘? 그것과는 또 거리가 있나요? 근데 그 환상적 리얼리즘, 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히 그게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마르케스의 소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거군요. 그때의 마술적 리얼리즘과 환상적 리얼리즘은 그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질곡을 담아내기 위해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에서는 그런 환상성이 어떤 극도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루키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네.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네. 프롤로그에서 또 뭐 많은 부분이 암시가 되지만 우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네.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초상화를 그린다라는 것이고요. 얼굴 없는 남자가 당신은 뛰어난 초상화가라고 들었으니 내 얼굴도 그릴 수 있겠지 하면서 네, 부탁을 하는 건데 원래 이 주인공은 추상화를 네. 그렸다고 해요. 추상화를 그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하려다 보니 점 하나를 바꿔 찍으면 초상화가 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초상화와 추상화. 네. 그렇습니다. 오와 우의 모음 차이인데. 네. 굉장히 다른 그림인데. 네. 이 초상화가라고 하는 게, 좀 묘한 지점이 있는 게, 사실 저는, 특히 현대에도 초상화를 물론 그리겠지만, 현대에 그린 초상화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초상화라는 건 마치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처럼 좀 아주 오래전에 미술사에서 좀 많이 그려진 그러니까 초상화라고 하는 건 사진이 발명된 이후부터는 좀 잘 그려지지 않는 효용 어떤 가치가 것. 좀 떨어진. 네,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초상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록으로서 당대 사람들이 많이 또 여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모습을 후손에 남기고 싶은데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초상화를 그리게 함으로써 그걸 이렇게 계속 남기려고 했던 건데 이제 사진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옛날에는 남는 건 초상화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초상화 사진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를테면 계급적으로 봤을 때 평민들은 그릴 수도 없었죠. 예. 비쌌겠어요. 그럼요. 네네. 비쌀 뿐더러 또 자기의 얼굴을 남길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는 그런 양식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는 또 초상화를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일본에는 아직도 이런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꽤 있나 보다. 수요가 있나가 궁금해지긴 해요, 진짜. 잘 못 봤으니까 주변에서. 네. 저는 초상화라고 하면 월미도 같은 데 가서 네,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려주시잖아요. 물론 그때는 일종의 캐리커처나 몽마르트 언덕에서도 예, 좀 그리던데. 빨리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긴 하시는데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런 그림은 또 안 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초상화입니다. 그리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네. 그다음에 사진 몇 장을 받고 그럼 이제 앉아서 폼 잡을까요? 하는데 그러시겠어요? 불편하실 텐데 그냥 맞죠. 가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하죠. 그려줘요. 사진 가지고 대화 나눈 것 가지고. 근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내죠. 그렇죠. 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초상화를 잘 그린다고 한들 그 초상화가의 이름은 잘 안 알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주인공 내가 그리는 그림들은 어떤 기업체의 회장이나 네,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개인 집무실에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그린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건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초상화를 봐도 와, 잘 그렸네 하고 말지 누가 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누구의 작품인가까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돈은 많이 되고 하니 내가 지금 생계 차원으로 또 여기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니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화 씨는 혹시 초상화를 내가 좀 의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없어요? 저는 의뢰를 한 적은 없고요. 친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몇 번 그려준 적은 있는데 초상화급은 아니고 캐리커처 비슷하게 코 막 되게 크게 그리고 눈 이렇게 선으로 특정 부분을 예, 과장해서 그리는. 과장해서 네. 그리는.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초상화와 사진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죠. 사진을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은 정말 사진도 예술의 하나고 그 피사체를 또 어떻게 프레임을
찍고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초상화는 역시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게 그 화가에 따라서 동일한 인물을 그린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어떤 대상을 화가의 어떤 내면과 조응하면서 그러니까 A와 B가 만나서 C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초상화가 그냥 무명 화가가 돈벌이를 위해 하는 어떤 행위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예술의 영역일 만큼 대단한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주인공은. 맞아요. 예, 점점 더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누군가 의뢰를 할 만큼.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남자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초상화를 그리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방식이 있다. 첫째로 나는 사람을 모델로 앞에 앉히고 작업하지 않았다. 주문을 받으면 우선 고객과 면담을 했다. 1시간쯤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단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한다. 그뿐이다. 대생 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상대가 대답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집에서 태어나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일을 시작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일상생활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기꺼이 자신에 대해 알려주었다. 자세를 잡고 가만히 앉아있을 필요는 없나요? 많은 이가 걱정스럽게 묻곤 했다. 그들은 누구나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런 과정을 각오했던 것이다. 화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붓을 쥐고 캔버스 앞에 앉고 맞은편에는 잔뜩 긴장한 모델이 자세를 잡고 있다.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그런 광경을 상상했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내가 묻는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림 모델을 하는 건 상당한 중노동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니 따분하기도 하고 어깨도 결리죠. 물론 원하신다면 그래도 됩니다만. 당연히 고객의 99%는 모델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한창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은퇴한 고령자이거나 가능하다면 그렇게 무의미한 고행을 면하고 싶어한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런 말로 상대를 안심시켰다. 직접 모델을 서주시건 아니건 작품의 완성도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책임지고 다시 그려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본인보다 그 사람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었다. 입체적 형체에 대한 기억. 그것을 고스란히 화폭에 옮기기만 하면 되었다. 아무래도 나는 그런 쪽의 시각적 기억력을 풍부하게 타고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전문 초상화가로 일하는데 꽤 유효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친애의 마음을 품는 일이었다. 그래서 1시간 남짓한 첫 면담 때 고객에게 공감할 만한 요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 노력했다. 물론 도무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다.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라고 하면 뒷걸음 쳐지는 상대도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장소에서 일시적인 관계만 맺을 방문객이라면 좋게 보일 자질을 하나 둘쯤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인간이든 저 안쪽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잘 찾아내어 혹시 표면이 뿌옇다면 헝겊으로 말끔히 닦아준다. 그런 마음가짐이 을의 작품에 배어나기 때문이다. 네, 경환 씨가 읽은 부분에서 나의 작업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네. 저는 이런 작업 방식을 취하는 초상화가라면 의뢰를 진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인기도 많을 것 같고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모델을 무조건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 모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입체적 형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화폭에 옮긴다. 네. 네. 저는 진짜 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만 있다면. 떠오른 게 네. 기타리스트나 뭐 세션 레코딩 연주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코드가 중요해요. 이 노래의 코드 악보.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죠. 와서 부르륵 구르륵 막 이렇게 빠라라라라 막 하는데 어떤 연주자는 이 노래 가사 좀 뽑아주시겠어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주와 멜로디가 연주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고 내용을 느끼고 이제 연주를 한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똑같은 코드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화가가 품은 어떤 마인드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게 또 그때 저희 낭독극장 할 때 김성현 씨와 함께 했잖아요. 그때 김성현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 성석재 작가님의 그 향수라는 작품을 할 때 이 캐릭터는 과연 혼자서 빈수하기에 대고 전화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네. 성현 씨가 그때 연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빈수하기에 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전이었어요? 네. 두 분만 얘기 나누셨어요? 전 몰랐네요. 경환 씨 그때 없었구나. 맞아요. 경환 씨가 그때 식사 자리에서 조금 늦게 어디 갔다 오시느라고.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때. 그런 어떤 쓸쓸한 나왔어요. 버전이었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 역시 똑같은 인물을 연기해도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일 텐데. 네. 저는 하루키의 그 어떤 문장을 보면 이 작가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게 지금 초상화가의 어떤 작업 방식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인간이든 저 안쪽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네. 그걸 잘 찾아내서 헝겊으로 닦아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비평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 하나라도 찾아내서 네. 이제 빛나게끔. 맞아요. 예. 물론 맞네요. 작품에 따라서 네. 100개 중에 한 90개가 빛나는 작품이 있고 100개 중에 10개가 빛날까 말까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빛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적용이 되는데요. 네. 학생들이랑 시간을 나눠도 똑같아요. 네. 제가 1대1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좀 많은데 물론 학생들이니까 다 어설프잖아요. 네. 하지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걸 말해줘야 그 학생이 발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루키는 분명히 초상화가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반출을 하게 만들죠. 네. 이것도 하루키 소설을 읽는 매력인 것 같아요. 예. 하루키가 작업을 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도대체 하루키는 이 초상화가 이런 화가들의 세계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을까? 네,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취재를 또 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다자키 스쿠루가 주인공인, 그러니까 그 전작 장편 소설에 보면 이 다자키 스쿠루의 직업은 철도역을 디자인하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죠. 네. 다른 건 설계 안 하고 철도역 네. 위주로. 1984의 또 주인공은 한 명은 수학 강사 댕고이고요. 또 아오마메는 살인 청법자로 나오죠. 이런 직업의 세계를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내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웹서핑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제 주변에 또 이제 여러 직업군을 다루는 경우는 작가분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하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의 경우는 그 뭐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기도 하셨으니까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과
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하시던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그런 어떤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럴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지난주에도 나왔던 우리 백영옥 작가님이 인터뷰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본인은 인터뷰를 하고 다닌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아가 초상 화가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가 겪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통보를 하죠. 네. 그 이별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낭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루키가 그리는 이별의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도 건조해. 네, 냉정한지 여러분 또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작가의 소설들과는 또 이 감정선의 처리 방식이 아주 달라요. 하루키표 이별. 네. 네. 정말 미안한데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대로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야말로 느닷없는 예상치 못한 통보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뭐라 대꾸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나는 뒷말을 기다렸다. 썩 밝은 이야기가 이어지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것 말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유는 묻지 말아줄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스도 노도 아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을 뿐이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 내 책임이야?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오랜 시간 잠수했다가 수면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처럼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미묘한 음조를 헤아려 보았다. 달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하듯이.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는 내 탓이라는 뜻이야? 아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전 새벽에 꿈을 꿨어. 대신 그렇게 말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어. 그리고 깼을 때 생각했어. 아니, 분명히 확신했어.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 어떤 꿈인데?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한데 내용은 못 알려줘. 꿈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아마도. 그 꿈에 나도 나왔어? 아니, 당신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당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 나는 그녀의 말을 확인차 요약해보았다. 말문이 막힐 때 상대의 발언을 요약하는 것은 나의 오랜 버릇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며칠 전에 매우 생생한 꿈을 꿨다. 깼을 때 더 이상 나와 살 수 없겠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꿈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꿈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 그런 뜻이야. 하지만 그런 말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물론 꿈은 일종의 방아쇠일 뿐이야. 그녀가 내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했다. 그 꿈으로 여러 가지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해진 거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무슨 소리야? 총에서 방아쇠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방아쇠일 뿐이란 말은 적절한 표현 같지 않은데? 그녀가 잠자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하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잤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누구와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물어야 했으리라.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사실을 어째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여러 일 중 하나일 뿐이야. 며칠 안에 다른 데로 옮길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있어도 돼. 내가 책임질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나갈게. 나가서 지낼 곳은 있어? 되도록 빨리 이혼 수속을 밟을 테니까 따라주면 좋겠어. 나 편한 대로 하는 소리 같지만. 나는 빗줄기를 바라보길 그만두고 그녀의 얼굴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새삼 생각했다. 6년을 한 집에 살면서도 나는 이 여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고. 매일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것만 들어주면 나머지는 당신 좋을 대로 해. 이혼 서류에도 군말 없이 도장 찍을게. 무슨 부탁인데? 내가 나갈게. 그것도 오늘 중에. 당신이 남아. 오늘 중에?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것 말고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 정말로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다. 참담한 자네 같은 이런 집에 더욱이 3월에 찬비가 내리는 날 혼자 남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 좋았다. 차는 가져갈 건데 괜찮지? 굳이 물을 일도 아니다. 결혼 전 내 친구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값에 넘겨받은 낡은 수동기어에 주행거리도 10만 킬로미터를 넘긴 지 오래인 차다. 어차피 그녀는 운전면허도 없다. 화구나 옷 같은 건 나중에 가지러 올게. 괜찮아? 괜찮은데 나중이라는 게 얼마나 나중이야? 글쎄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그런 앞일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발밑에 지면마저 변변히 남아있지 않다. 지금 이곳에 서 있기도 버겁다. 나도 이 집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가 머뭇거리는 투로 말했다. 다들 달에 가버릴지도 모르겠군. 내가 말했다. 그녀는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유즈 역할을 제가 했는데, 제가 이 연기를 하면서도, 이 감정이, 예. 와, 이게 정말 전해져 오네요. 어떤 미안한 마음 플러스 오묘함을 가지고 네. 지금 연기하신 건가요? 우선, 정말 미안한데,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지금 연기가 더 좋은데? 아, 그래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꺼내는 아내의 심정은 뭐였을까? 네. 감춰져 있는 사연 같은 것들이 무엇일까? 네. 궁금해지고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제가 유즈를 연기해서 그런지, 그 꿈이 정확히 뭔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꿈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냈다. 예. 내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걸, 꿈을 깬 이후에 느꼈다.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알 것 같아요. 네. 설명은 어렵지만, 왠지 유주의 마음은 좀 알 것 네. 같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꽤나 성실했던 남편이고요. 다른 건 상상하지 않아 왔던 주인공인데, 다른 남자랑도 잤대요. 그럴 거라고 예상도 전혀 맞아요. 낌새도 채지 못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듣고 감정이 많이 절제돼 있긴 하지만 당장 떠나려고 마음을 먹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드라마들은 이런 이별 씬이 굉장히 심파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야? 그쵸? 언제부터 부셔버릴 거야? 청춘의 덫. 예. 네, 그쵸. 극렬한 복수심에 타오르잖아요. 감히 네가 날 배신해? 이런 것으로 어떤 복수극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하루키 인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여요. 물론 이유는 묻죠. 근데 그 이유가 말을 안 해준다니 네. 그렇게 꼬치꼬치 또
하나하나 캐묻지도 않아요. 꿈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거 방화세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 요 정도로 그 약간 정도 자기의 감정 싸움. 예, 삐짐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내가 나가버리겠다. 그러니까 방아쇠일 뿐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거죠. 그쵸. 방아쇠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아내가 나가겠다고 하니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겠다.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이 폐허 같은 집에 나 혼자 남겨지는 거 3월에 찬비를 맞으면서 그것만 아니라면 난 괜찮다. 그렇죠. 떠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걸 얘기하는 방식도 저는 진짜 하루키답다고 생각해요. 하루키의 캐릭터야. 왜 그러냐면 너무 막 화가 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버리겠어. 이러면서 나가면 이건 심파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하루키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것만 들어주면 나머지는 당신 좋을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요구 조건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엇이 더 슬플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남겨진다? 맞아. 그건 피해야 된다. 이러고 나간 거죠, 지금. 굉장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하루키의 주인공처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내가 나도 이 집에 그리 오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달에 가버릴지도 모르겠군. 이 말 이게 지금 이별 상황에서 나올 법한 말인가? 네,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그 자체로 또 뭔가 기묘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지금 머리가 좀 띵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한 게 또 내뱉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멋있습니다. 멋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저는 이런 태도를 주인공인 내가 취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기 나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대로 헤어지더라도 친구로 지내줄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글쎄요. 대단한 거죠. 아내도 물론 같이 남편과 계속 지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욕심이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는 그냥 글쎄라고 대답을 하죠. 글쎄 하고 나가죠. 그렇습니다. 이 둘이 만난 스토리라든지 결혼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뒤에 또 설명이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인데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아내는 잘생긴 사람한테 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남한테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남만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사람도 굉장히 잘 생긴 어떤 남자입니다. 네. 주인공도 미남이겠네요. 뭐 다른 여자들에게 또 인기가 있으니까 네 미남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이별을 겪은 다음에 또 이 남자가 어떠한 방황의 과정을 거칠지 사뭇 궁금했는데 이제는 또 나름 성숙했으니까 차를 타고 떠돌더군요. 이 빨간색 푸조를 끌고. 네. 저도 이렇게 종종 떠도는데 참 공감 가면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정처 없이 떠돌고. 네, 맞아요. 다음날 어디에서 묵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여행. 매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빨간색 푸조를 끌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차가 망가져요. 그리고 차를 폐차 처리를 한 다음 이 친구에게
나 좀 지낼 곳이 필요한데 구해줄 수 있냐 해서 아마다 도모이코라는 저명한 일본 화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그 도모히코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도모히코에 대해서도 소설에서 상당히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오는 어떤 역사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또 뉴스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데, 이 도모히코와 그의 동생 이야기, 일본군에 징집이 돼서, 그 일본군의 어떤 잔악한 행위를 난징 대학살, 네, 예. 몸소 하고, 그것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결국 그것 또한 가해자의 역사관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동생 얘기가 꽤나 뒤에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할 건 바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림 제목이죠. 일본화예요. 네. 지금 아마다 도모히코 집에서 살게 된 내가 갑자기 침실 천장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놀라잖아요. 이게 뭐 쥐가 있나 해서 집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손님방 안쪽에 있는 붙박이장 천장에 지붕으로 이어지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올라간 내가 소리를 낸 그 생물이 회색 수리부엉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뭐 쥐도 없을 테고 뭐 상당히 영물이다, 네. 좋다 하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올라갔을 때 수리부엉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죠. 그러니까 수리부엉이는 그 밖으로 통하는 통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낮에는 좀 자다가 밤 되면 이 통풍구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먹이를 잡아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다시 출입문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무슨 꾸러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m 50cm, 세로 1m 정도 되는 크기의 갈색 포장지에 쌓인 그림이었는데 딱 봐도 그림이죠. 그렇죠. 거기에 바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 풀어보진 못하고 한참 고민합니다. 맞아요. 과연 이것을 내가 풀어봐도 되는 것인가? 이 화가의 아들인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기사단장 죽이기는 묘하게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좀 전해진 어떤 것이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도모히코의 미발표작. 네. 자, 이 기사단장 죽이기가 어떤 그림인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에는 피가 흘렀다. 그것도 매우 사실적인 피가 넘쳐났다. 두 남자가 묵직한 고대의 검을 들고 싸운다. 아마도 개인적인 결투인 듯 보인다. 한쪽은 청년, 다른 한쪽은 노인이다. 청년이 노인의 가슴 한복판에 검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청년은 새카만 콧수염을 가늘게 기르고 폭이 좁은 엷은 쑥색의 옷을 입었다. 노인은 흰 옷을 걸치고 흰 수염을 풍성하게 길렀다. 목에는 구슬을 엮은 목걸이가 걸려있다. 노인이 손에서 놓친 검은 아직 지면에 닿기 전이다. 그 가슴에서 피가 세차게 솟구친다. 칼끝이 대동맥을 관통한 것이리라. 그의 흰옷이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고통으로 입이 일그러졌다. 부릅뜬 두 눈이 원통한 듯 허공을 노려본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똑똑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반면 청년의 눈빛은 지독히 냉정하다.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그 눈빛에는 후회의 심정도, 당혹감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도, 흥분의 빛도 없다. 지극히 냉정한 그 눈동자가 바라보는 것은 오로지 이윽고 닥칠 타인의 죽음과 자신의 확실한 승리다.
용솟음 치는 피는 그 증거일 뿐 청년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 싸움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몇 있었다. 한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기품 있는 흰 옷을 입고 머리는 틀어올려 큼지막한 장식을 달았다. 그녀는 살짝 벌린 입을 한 손으로 가리고 있다.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눈이 휘둥그렇다. 또 한 사람, 젊은 남자도 있었다. 복장은 썩 훌륭하지 않다. 검은색 계열의 수수하고 활동하기 편해 보이는 옷에 간소한 집신을 신었다. 하인이나 시종인 듯하다. 장검은 없고 허리춤에 단도를 꽂고 있을 뿐이었다. 몸집이 다부지고 작달막하여 숱이 적은 턱수염을 길렀다. 마치 클립보드를 들고 다니는 현대의 회사원처럼 왼손에 장부 비슷한 것을 쥐고 있다. 오른손은 뭔가 붙잡으려는 듯이 허공으로 내뻗었다. 그러나 그 손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가 노인의 하인인지 청년의 하인인지 아니면 여자의 하인인지는 그림에서 알 수 없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싸움이 급박한 전개 끝에 벌어진 일이며 여자도 하인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정도다.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올라 있다. 또 한 사람, 기묘한 목격자가 있었다. 그는 마치 본문에 붙은 각주처럼 왼쪽 아래에 그려져 있었다. 땅에 붙은 뚜껑을 반쯤 밀어 올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네모난 뚜껑은 이 집 천장 위로 통하는 문을 연상시켰다. 모양도 크기도 꼭 닮았다. 남자는 그곳에서 지상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 구멍에서 고개를 내민 남자의 형상도 잠옷 기괴했다. 구부러진 가지처럼 지나치게 가늘고 긴 얼굴이다. 길게 엉킨 검은 수염이 얼굴을 뒤덮었다. 불황자 같기도 하고 속세를 버린 은자 같기도 하다.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눈빛은 놀랄 만큼 날카로우며 통찰력 같은 것마저 엿보인다. 다만 그 통찰력은 지성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류의 일탈 혹은 광기 같은 것이 우연히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인다. 자세한 옷차림까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목 위뿐이다. 그 역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특별히 놀란 기색은 아니다. 오히려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난 일이라며 순수하게 방관하는 것 같다. 어쩌면 만약을 위해 사건의 세부를 일단 확인해 두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자도 하인도 등 뒤에 있는 얼굴 긴 남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격렬한 싸움에 붙박여 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네,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도모히코의 그림을 지금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묘사를 진짜 잘해요. 어떤 그림에 대해서 만약 묘사하라라는 과제를 내줬을 때 이 정도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자세하고 네,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죠. 하루키는 이 그림을 본인이 실제로 좀 그려놓고 글을 썼을까요? 그냥 글로만 이렇게 한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뭐 직접 그림을 그리진 않았겠죠.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생생해요. 명징하게 지금 이 그림을 재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 돈 조반니라는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구나. 그걸 이제 일본 화풍으로 그린 것이구나. 네, 그 점을 깨닫게 되죠. 예, 특이합니다. 일본화로 그릴 상황이 아닌데, 그쵸? 일본화로 가져와서 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청년은 이제 돈 조반니, 뭐 돈 후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죽는 노인은 기사 단장이고요. 기사 단장. 예, 젊은 여자는 기사 단장의 딸. 돈나 안나이고요. 그다음에 하인은 돈 조반니를 섬기는 레포렐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그림에는. 그림에만 있어요. 예. 거기에 나는 이제 긴 얼굴이라는 그런 별명을 그 인물에게 붙여주죠. 땅에서 뚜껑 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 맞습니다. 예. 얼굴이 길었나 봐요. 네. 그래서 긴 얼굴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뭐냐. 정말 좀 이상하죠. 도모이코는 평생 이렇게 좀 과격한 그림은 그린 적이 없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미발표작이 이렇게 어떤 살인 장면을 담은 것이고 네. 이게 왜 이렇게 감춰져 있는지도 미스터리고요. 네. 하지만 그리고, 도모이코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있고 지금 거의 그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상태라고. 자기의 옛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요. 도모이코가 유학했던 시절, 그리고 유학을 가서는 사실 서양화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일본화로 그러니까 일본화로 전향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에는 굉장히 방탕하달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유학 다녀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그림에 집중하고 맞습니다. 난폭한 성격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수상도 있었지만은 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네. 예, 그런 미술계의 거장인 건데. 네. 예. 이 도모이코의 이야기는 나치의 이야기와 또 결부되어 있죠. 이번 하루키 작품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 실제 역사들이 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들. 예. 뭐 꼭 실제 이야기가 이번 작품에만 들어와 있던 건 아닙니다. 뭐 태엽 감는 새 그 소설에도 몇 번 있긴 했군요. 그 세계사로서의 어떤 역사를 다루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자, 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도 기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타난 이웃집에 사는 이 맨시키 와타루 라는 남자도 또 특별하고 또 그 집 뒤에서 울리는 방울 소리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남자는 아내와 헤어진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정신을 좀 사납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정신 사나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래도 좀 덤덤해요. 그냥 이 정도예요. 공포를 느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방울 이야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고전이죠. 이세 인연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바탕으로 네. 또 하루키가 나름대로 각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텍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와 요소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독해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이 작품의 의미가 뭐고 이건 뭘 뜻하고를 해석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키 작품을 또 그렇게 읽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예. 그렇죠. 네. 이 작가가 의도한 것 자체가 그걸 다 알아맞혀 보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난감한 건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분량의 비평을 써도 그 작품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취한 게 제가 왜 이번에 이 작품으로 네, 비평 하나 썼다고 쓰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번 작품에 나타난 1인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인칭에 관련된 얘기군요. 시점을 가지고 패러디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이 작품 이름이잖아요. 저기 너의 이름은을 패러디해서 지금 네. 나의 이름은으로 비평을 쓰셨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에서 좀 제가 강조를 했던 건 이겁니다.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주 오랫동안 1인칭을 썼어요. 네. 뭐 특히나 주력으로 삼는 이 장편 소설은 특히나 더했고요.
근데 태엽 감는 새라는 1990년대 중반에 쓴 소설을 마지막으로 이 해변의 카프카가 2002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3인칭을 도입해서 1인칭과 3인칭을 번갈아가는 예, 그런 글쓰기를 시도했죠. 그러다가 그 뒤에는 이제 3인칭으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인칭보다는 3인칭을 활용해서 더 자유로운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즉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선택지가 1인칭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신에게 있어서 단순한 인칭의 변화가 아니라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좌, 그러니까 어떤 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실망스럽죠? 왜요? 하루키가 네. 어떤 글을 쓴 작가로 인식되기보다는 그냥 이 주인공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무심하고 네. 멋있고 그 사람 그 자체라고 굉장히 푹 빠져 있었나 봐요. 네. 근데 1인칭, 3인칭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작가로서 작가로서의 고민을 대응해서 대답을 해줬다는 게 네. 약간 뮤지션에 대한 환상이 깨지듯이 아니면 연기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듯이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이 저는 이 작가에게 더 신뢰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제가 푹 빠져 있었나 봐요. 그냥 예술혼 뭐 이런 걸로 글을 쓴 작가가 아니구나. 네. 저한테는 훨씬 더 그 어떤 신뢰감을 주는 그런 그랬군요. 부분이었는데 예. 여러분께 이걸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비평을 쓰겠다고 또 나름 이거 원서를 구해서 좀 찾아서 봤거든요. 일본어. 네. 근데 아니 뭐 일본어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루키의 원래 1인칭 소설들이요. 복후로 쓰여져 있었어요. 복후. 네. 나를 지칭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일본어의 1인칭을 가리키는 게 와타시. 와타시. 그다음에 복후, 오레라는 게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와타시는 이제 보통 겸양 표현에 쓰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와타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복후는 좀 평범한 그냥 남자들이 나를 표현할 때 복후라는 말을 쓰고요. 오레는 약간 거만하게. 오레. 오레와 말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약간 세게 표현할 때 오레라는 말을 써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근데 이번 작품이요. 나라고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가 복후가 아니라 와타시입니다. 와타시. 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있어서 복후가 아니라 와타시를 썼다는 이 변화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해서 비평을 완성했던 겁니다. 야, 원서를 읽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비평이었네요. 근데 이 발언을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비평가가 1989년에 발표한 글에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나는 나 따윈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근데 이때 나와 나가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나는 복후고요. 뒤에 있는 나는 와타시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는 그 1인칭 복후의 주인공은 사실은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설로서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이제 어떤 고유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함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단 그 비평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는 복후는 와타시는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라타니 고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찾아봤는데 원소에는 진짜 와타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루키가 아무래도 그 복후와 와타시의 그 인칭 변화, 그러니까 1인칭은 똑같은데 그걸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방점인가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였는데요. 1Q84를 쓰고 또 한 번 1인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다만 복후에서는 떨어지려고 했다. 와타시라는 새로운 1인칭이 되어 주인공이 갖는 어떤 종류의 성숙을 느끼고 있다.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따져봅시다. 네. 보쿠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싶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가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아니 자꾸 그렇게 말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너무 헷갈려 지금. 선생님 끄덕끄덕 하잖아. 아 그래요? 헷갈린다고? 지금 바로 내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해 주세요.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선 보쿠가 아니라 와타시를 썼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의 소설들과는 분명히 좀 구분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라타닌 고진이 비판했던 초월적 자기라는 것을 벗어버리려는 전 작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소박해진다는 개념이 될까요? 소박해진다라기보다는 결국 그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비평가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굉장히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판하는 거구나. 네. 예. 그러니까 비판을 왜 했냐면 1인칭으로서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는 나 너네보다 더 잘났거든. 나 너네보다 대단하거든. 나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있거든. 이러한 초월적 자기의식이 그 나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그게 제일 문제다라고 가라타니 고진이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89년에. 예. 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에서는 가라타니 고진에게 비판받았던 그 1인칭 복구를 던진 거예요, 이제. 던지고 이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라는 일종의 각오처럼 전 이 소설을 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 그 나의 이름이 끝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름은 감춰져 있고. 그렇죠. 예. 이건 결국 일반적인 대명사,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나를 벗어나서 특수한 고유명,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나라는 어떤 특수한 고유명의 개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내 와타시로 표현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나의 이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세계에서라도 말하자면 그 단절적인 그리고 자폐적인 1인칭으로서가 아니라 타자와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1인칭으로서 이 소설 안에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많다고. 긴 글의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허희 씨가 8페이지에 걸쳐서 문학선에 이제 투고하실 원고가 투고는 이미 이제 실렸는데 이미 넘어갔습니까? 네. 예. 이게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려면 소울 크립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책을 좀 읽어보시길 권해요. 이름과 필연이라는 철학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그 고유명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를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이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예. 뭐 평소에도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시지만 오늘은 국내에 없는 표현으로 하려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긴 하네요. 네, 복구냐 와타시냐. 예. 이 비평은 사실상 일반 독자를 위한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써놓고 보니까 네. 하지만 뭐 이해하고 싶은 어떤 욕심 같은 게 생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무라카미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의 1인칭 와타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간 써왔던 보쿠의 초월적 자기의식을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시도가 있었다. 네. 그걸로 정리할게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드렸죠. 근데 그만큼. 1차적으로는 PD님의 어떤 편집 기술에 지금 큰 고통을 안겨드렸을 수 있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좀 더 정돈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소설의 해석 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또, 그냥 재밌게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맞아요. 평가하고 분석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얘기도 했잖아요. 하루키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하루키 소설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만큼 또 허희 씨는 참고 문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한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가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네, 일본에서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았는데, 그러니까 저널에서 다룬 거는 몇 편이 있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비평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당장 참고할 건 많지 않더라고요. 누가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론가들끼리? 네가 먼저 써.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문예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 뭘 썼나 봤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뭐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지금 제가 초반에 네. 이 비평이라는 링에서 슬립다운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한 팔로 링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운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 좋은 비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뭐 북뉴스 사이트에서 우리 가끔 나오시는 박혜진 평론가도 네. 한 페이지 써놓으셨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쪽에서도 또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기사단장 죽이기 말 많은 작품, 인기 많은 작품 다뤘는데 저희가 다룬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네, 앞부분 절반 정도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좀 더 가고 싶었는데 재밌는 페이지들이 좀 있어서 거기 가려고 했으나 도저히 할 얘기가 많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다루려면 한 5부작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한 5번의 방송 정도를 해야 좀 커버가 될까 말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밌다는 거.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 112회 기사단장 죽이기로 꾸며봤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노래하다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 9월 편에서도 배경옥 작가님과 함께 기사단장 죽이기를 다룹니다. 배경옥 작가님의 오늘 제가 한 유지 역할을 하시겠죠? 아하, 배경옥 작가님이 하시겠군요. 하실 것 같아요. 같이 앉아서 낭독하나요? 그렇군요. 네. 기대됩니다. 저는 뭘 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사단장?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